덜커덕. 둔탁하고도 매정한 쇳소리가 적막한 초가 삼간을 뒤흔들었다. 그것은 단순히 문을 잠그는 소리가 아니라 칠성의 세상을 단절시키는 절망의 파열음과도 같았다. 문고리에 걸린 쇠붙이가 서로 부딪히며 내는 그 차가운 마찰음은 칠성의 심장을 올가매는 사슬이 되어 가슴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방 안에 남겨진 것은 오직 칠흑 같은 어둠과 문풍지를 뚫고 들어오는 칼날 같은 삭풍뿐이었고, 소녀는 본능적으로 낡아빠진 소미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으며 닥쳐올 공포에 몸을 떨었다. 도대체 엄이라는 탈을 쓴 저 여인은 왜 매일 밤마다 나를 이 좁은 방구석에 가두는 것인가? 나를 굶겨 죽이려는 것인가? 아니면 불을 질러 흔적도 없이 태워버리려는 수작인가 하는 끔찍한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방 밖에서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잠시 후 자박자박 밟히는 눈 밟는 소리가 들려오는가 싶더니 이내 그 소리마저 겨울바람 소리에 묻혀 사라져버렸다. 칠성은 숨조차 크게 내쉬지 못한 채 문 밖의 동태를 살피려 귀를 곤두세웠다. 계모조 씨의 발소리는 안방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문 쪽으로 멀어지고 있었다. 이 야심한 시각에 자식놈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는 어미라니, 세상 천지에 이런 괴이하고도 비정한 처사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칠성의 두 눈에는 두려움을 넘어선 서러움의 눈물이 고여 흘러내렸고, 그 눈물은 차가운 방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얼어붙을 듯 시리게 느껴졌다. 사실 칠성이 처음부터 조 씨를 이토록 증오했던 것은 아니었다. 3년 전 병마에 시달리던 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가 홀로 된 후 조 씨가 새어머니로 들어왔을 때만 해도 칠성은 그녀에게서 일말의 온기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칠성을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화병으로 돌아가신 직후부터 조 씨는 마치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돌변했다. 그녀는 웃음기를 거두었고 칠성을 투명 인간 취급했으며 밥상에는 식은 밥덩이와 짠지 몇 쪽만을 올려놓기 일쑤였다. 칠성은 그런 그녀의 눈빛에서 서리빨 같은 냉기를 느꼈고, 그 냉기는 어린 소년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저년 눈빛 좀 보게. 아주 도끼가 바짝 올랐어. 전처 자식 잡아먹을 상이라니까. 장터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주고받던 수군거림이 칠성의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다. 그러게 말이야. 밤마다 그 집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던데. 혹시 칠성이 놈을 잡으려고 굿이라도 버리는 건 아니겠지. 아니면 노름판에 미쳐서 집문서를 팔아먹으려고 돌아다니는 걸지도 몰라.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는 날이 갈수록 험악해졌고, 그 말들은 비수가 되어 칠성의 의심을 확신으로 굳혀가고 있었다. 조 씨가 밤마다 자신을 가두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분명 마을 사람들의 말처럼 자신을 해치거나 아버지의 남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흉계가 틀림없었다. 칠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지방으로 다가갔다. 손잡이를 잡고 힘껏 흔들어 보았으나 밖에서 단단히 채워진 자물쇠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덜컹거리는 문짝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 손톱으로 문틈을 긁어보기도 하고 몸으로 부딪혀보기도 했지만 낡은 초가집의 방문은 의외로 견고하게 칠성을 가로막고 있었다. 갇혔다는 무력감은 소년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배에서는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으나 방 안에는 마실 물 한 모금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한 사유기자 고문이었다. 칠성은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아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다. 밤은 깊어만 갔고 추위는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칠성은 얇은 호티불 하나에 의지해 웅크리고 앉아 돌아가신 친어머니의 따뜻했던 품을 떠올렸다. 어머니가 계실 때는 비록 가난했어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겨울밤이면 고구마를 쪄주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셨다. 하지만 지금 칠성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윗목과 밖에서 채워진 자물쇠 그리고 말없는 계모의 서늘한 뒷모습뿐이었다. 원망은 독버섯처럼 자라나 칠성의 마음을 잠식했다. 언젠가 이 방문을 부수고 나가리라. 그리고 저 표독스러운 여인의 정체를 세상에 낱낱이 밝히고야 말리라 다짐하며 칠성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비릿하게 입안에 퍼졌다. 그때였다. 밖에서 미세하지만 분명한 인기척이 다시 들려왔다. 멀리서 들려오던 발자국 소리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었다.
칠성은 숨을 죽이고 문 쪽으로 기어갔다. 조씨가 돌아온 것일까? 아니면 마을 사람들이 말하던 도깨비나 짐승이 내려온 것일까? 긴장감에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살인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났고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 듯한 쿵 하는 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칠성은 문창 호지의 귀를 바짝 가져다 대었다.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분명 조씨의 숨소리였으나 평소와는 달리 몹시 지치고 고통스러워하는 듯한 쇳소리가 섞여 있었다. 억눌린 신음소리가 아주 작게 새어나왔다. 칠성은 순간 움찔했다. 그토록 강인하고 차가워 보이던 계모가 밖에서 무엇을 하고 왔기에 저런 소리를 내는 것일까? 혹시 누군가와 다투고 온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정말 무거운 곡식이라도 훔쳐온 것일까? 상상의 나래는 칠성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잠시 후 다시 자물쇠를 만지는 소리가 날 줄 알았으나 발소리는 방문 앞을 지나쳐 부엌 쪽이 아닌 헛간 쪽으로 향했다. 헛간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농기구를 두던 곳으로 지금은 거미줄만 무성한 폐허나 다름없었다. 그곳에 왜 들어간단 말인가? 궁금증과 공포가 뒤섞인 채 칠성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려 했었다. 달빛에 비친 마당은 희끄무레했고 헛간문이 열려있는 것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가 싶더니 이내 규칙적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쿵, 쿵, 쿵. 그것은 마치 무언가를 찢는 소리 같기도 하고 땅을 파는 소리 같기도 했다. 마을 어른들이 옛날 이야기에서 해주던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 뼈를 빻는 소리가 저렇지 않을까 하는 섬뜩한 생각이 칠성의 뇌리를 스쳤다. 소년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조씨는 헛간에서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다. 쿵쿵거리는 소리는 칠성의 심장 박동 소리와 박자를 맞추며 밤새도록 이어졌다. 칠성은 공포에 질려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그 소리는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계모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 무기를 만들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죽은 사람의 시신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칠성은 확신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깊은 밤에 문을 걸어 잠그고 저런 기괴한 소리를 낼 리가 없었다. 칠성은 공포 속에서 밤을 지새우며 날이 밝으면 반드시 도망치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자물쇠는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새벽달 기울 무렵이 되어서야 헛간의 소리가 멈추었다. 칠성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 눈이 퀭했다. 잠시 후 터벅터벅 힘없는 발소리가 방문 앞으로 다가왔다. 칠성은 자는 척을 하며 이불을 끌어당겼다. 찰그랑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났다. 밤새 칠성을 가두었던 쇠사슬이 풀리는 순간이었지만 칠성은 기쁨보다는 긴장감을 느꼈다. 문이 드르륵 열리고 찬 바람과 함께 조씨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칠성의 머리맡에 식은 숭늉 한 그릇을 내려놓고는 도망치듯 안방으로 건너갔다. 칠성은 조씨가 나간 뒤 슬며시 눈을 뜨고 숭늉 그릇을 바라보았다. 허기에 지쳐 물을 마시려던 찰나그릇 겉면에 묻은 검붉은 얼룩이 칠성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흙일까? 아니면 팥죽일까? 손가락으로 찍어 냄새를 맡아보았다. 비릿했다. 그것은 분명 말라붙은 핏자국이었다. 칠성은 쏘스라치게 놀라 그릇을 엎을 뻔했다. 계모의 손에서 묻어난 핏자국, 밤새 헛간에서 들려오던 쿵쿵 소리, 그리고 자물쇠, 모든 정황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여자는 마녀다. 피를 보는 마녀다. 공포에 질린 칠성은 방문을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설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남긴 이 집이 아니 이 세상 전체가 칠성에게는 도망칠 곳 없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칠성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거치지 않을 어둠이 깔려 있었다. 오늘 밤에도 저 자물쇠는 채워질 것이고 끔찍한 소리는 계속될 것이다. 칠성은 주먹을 꽉 쥐었다. 살기 위해서는 알아야 했다. 오늘 밤 기어코 저 여인의 비밀을 밝혀내고야 말리라. 마을 어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며 아침이 시작되었지만 칠성의 집을 감싼 냉기는 햇살마저 밀어내고 있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조 씨의 기침 소리가 유난히 거칠고 건조하게 들려왔다. 그 기침 소리조차 칠성에게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칠성은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다. 헛간 쪽을 바라보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커다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밤에는 자신의 방을 잠그더니 낮에는 헛간을 잠가두는 계모의 치밀함에 칠성은 치를 떨었다. 저 헛간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오늘 밤에는 반드시 내 두 눈으로 확인하리라. 칠성의 눈빛이 전에 없이 매섭게 빛났다. 동지섣달의 삭풍은 날이 갈수록 매서워져 앙상한 초가집의 뼈대마저 얼려버릴 기세로 몰아쳤다. 구멍 숭숭 뚫린 문풍지 사이로 황소바람이 제 집 드나들듯 들이닥쳤고 칠성의 방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지 않은 냉골 그 자체였다. 칠성은 솜이 다 빠져나간 얇은 이불을 몸에 휘감고 웅크렸으나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입김을 불면 허공에서 그대로 얼음 가루가 되어 떨어질 것만 같은 지독한 추위 속에서 칠성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원망의 불씨만이 유일하게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매일 밤 반복되는 감금, 그것은 육체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정신적 형벌이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다는 공포는 점차 계모조 씨를 향한 살이에 가까운 적개심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 마을의 인심 또한 날씨만큼이나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장터오기 주막에서는 술 취한 사내들이 안주 삼아 조 씨의 흉을 씹어대곤 했다. 그 조간년 말이야. 밤마다 산발을 하고 어딜 그리 쏘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 내 듣자 하니 저 아랫마을 노름판에 끼어들어 돈을 뿌리고 다닌다더군. 막걸리 사발을 들이키던 김진사가 혀를 차며 말을 보탰다. 아니지 노름은 무슨. 내가 지난밤에 얼핏 봤는데 웬 시커먼 그림자랑 쑥덕거리고 있더라니까. 필시 무당을 불러 구슬하거나 도깨비한테 전처 자식 명주를 팔아넘기고 있는 게야. 근거 없는 낭설들이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목격담이라도 되는 양사를 붙여 퍼날랐다. 그 소문들은 바람결을 타고 칠성의 귀에도 들어와 의심의 뿌리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내리게 했다. 칠성은 배가 등가죽에 붙을 정도로 굶주려 있었다. 하루 한 끼 그것도 개밥보다 못한 식은 밥덩이를 받아먹으며 연명하는 처지였다. 허기가 질 때면 칠성은 몽롱한 정신 속에서 환영을 보았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논밭 문서를 조 씨가 몰래 팔아치우고 그 돈으로 기름진 고기와 술을 사 먹으며 희죽거리는 모습을. 그녀가 밤마다 자신을 가두는 이유는 분명했다. 자신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야만 아무런 뒤탈 없이 아버지의 유산을 독차지하고 이 지긋지긋한 마을을 떠날 수 있을 테니까. 칠성은 이를 갈았다. 죽지 않는다. 절대로 죽어서 저 요물에게 좋은 꼴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차가운 방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생존 의지를 다졌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쇠 긁는 소리와 함께 문이 잠겼다. 칠성은 이제 울지 않았다. 대신 어둠 속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문 밖의 소리에 집중했다. 조 씨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살인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정막이 찾아오자 칠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렸다. 좁은 방 안을 맴도는 그의 그림자가 달빛을 받아 기괴하게 일렁였다. 그는 벽에 귀를 대고 옆방의 동정을 살폈다.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조 씨는 정말로 밤마다 집을 비우고 있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마을 사람들의 말처럼 정말 노름판이라도 가는 것일까? 아니면 남몰래 정을 통하는 사내라도 있는 것일까? 온갖 추잡한 상상이 칠성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새벽녘이 되어서야 살인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칠성은 재빨리 이불 속으로 들어가자는 척을 했다. 칠성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조 씨가 방문 앞을 지나쳐 부엌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다그락거리는 소리, 물을 깃는 소리가 났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지 않은 채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다. 조 씨가 밖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칠성은 실눈을 뜨고 문 쪽을 응시했다. 문풍지 위로 어른거리는 그림자는 몹시 지쳐 보였고 가끔 휘청거리기도 했다. 아이고 허리야. 끙끙 앓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려왔다.
그 목소리에는 교태나 즐거움 따위는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짙은 피로와 고통만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칠성의 귀에는 그 신음소리조차 가증스럽게 들렸다. 밤새 쾌락을 쫓거나 악행을 저지르고 돌아와 힘들다고 엄살을 부리는 것이라 여겼다. 잠시 후 조 씨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찬바람과 함께 퀴퀴한 흙냄새와 땀냄새가 확 끼쳐왔다. 칠성은 숨을 죽였다. 조 씨는 칠성이 자는지 확인하려는 듯 잠시 머리맡에 서 있었다.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칠성의 얼굴에 닿았다. 역겨움에 칠성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다행히 조 씨는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그녀는 윗목에 무언가를 툭 던져놓고는 다시 나갔다. 밖에서 자물쇠를 채우지 않는 것을 보니 이제 날이 밝아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조 씨가 안방으로 건너가 코를 골며 잠에 빠져들자 칠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윗목에 던져진 것을 확인했다. 그것은 헝겊에 쌓인 주먹밥 2덩이였다. 옹기는커녕 돌덩이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러나 칠성은 그 주먹밥 옆에 떨어져 있는 낯선 물건에 시선을 빼앗겼다. 엽전 한 잎이었다. 흙투성이가 된 엽전. 칠성은 그것을 집어들고 파르르 떨었다. 이 돈은 어디서 난 것인가?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야금야금 팔아치우고 남은 부스러기인가? 아니면 마을 사람들이 말하던 도깨비와의 거래에서 얻은 더러운 돈인가? 엽전에 묻은 흙은 마치 무덤에서 파낸 흙처럼 검고 축축했다. 이 도둑년. 칠성의 입에서 저주 섞인 욕설이 튀어나왔다. 증거는 명백했다. 밤마다 나가서 돈을 챙겨오고 있다. 그것도 흙투성이가 된 돈을. 칠성은 이 엽전을 증거로 관아에 고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린 자신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 계모가 아들을 학대하고 재산을 빼돌린다는 명백한 물증이 더 필요했다. 칠성은 주먹밥을 입에 쑤셔 넣으며 다짐했다. 억울해서라도 이 분통 터지는 속을 풀기 위해서라도 힘을 내야 했다. 거칠고 말라비틀어진 밥알이 목구멍을 긁으며 넘어갔지만 칠성은 물 한 모금 없이 꾸역꾸역 삼켰다. 이것은 밥이 아니라 도끼를 삼키는 것이었다. 낮이 되자 조 씨는 다시 칠성을 방치한 채 밖으로 나갔다. 칠성은 마당을 서성이며 헛간 주변을 맴돌았다. 지난밤에 그 기이한 쿵쿵 소리가 들렸던 곳, 헛간 문에는 여전히 커다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안쪽에서 거적대기를 덧대어 놓았는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그런데 헛간문 아래쪽 흙바닥에 묘한 자국이 있었다. 누군가 무거운 것을 질질 끌고 들어간 듯한 끌림 자국, 그리고 붉은 반점이 섞인 흙. 칠성은 침을 꼴깍 삼켰다. 핏자국일까? 아니면 구슬할 때 쓰는 판물일까? 무엇이 되었든 정상적인 집구석에서 일어날 일은 아니었다. 오후가 되자 마을의 짓궂은 아이들이 담장 너머로 돌멩이를 던지며 놀려댔다. 야, 칠성아, 너희 새엄마 귀신 들렸다며. 너도 곧 잡아먹힌다. 아이들의 조롱 섞인 외침에 칠성은 돌을 집어던지며 대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뿐이었다. 애비 없는 자식, 독한 계모 밑에서 꼴 좋네. 그 말은 칠성의 가슴을 후벼 팠다. 세상 천지에 내 편은 아무도 없었다. 아버지도 친구도 이웃도 모두 칠성을 외면하거나 구경거리로 삼을 뿐이었다. 고립감은 칠성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이제 칠성이 믿을 것은 오직 자신의 두 눈과 두 귀, 그리고 끓어오르는 복수심뿐이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했다. 또다시 공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조 씨가 돌아올 시간이었다. 칠성은 방으로 돌아와 문창호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오늘 밤에는 기필코 보리라. 저 여자가 자물쇠를 채우고 어디로 향하는지, 그 헛간 안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이는지. 칠성은 방구석에 굴러다니던 삭은 대나무 젓가락 하나를 몰래 숨겨두었다. 문구멍을 뚫기 위해서였다. 어설프게 뚫었다가는 들킬 수도 있었지만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궁금증을 안고 살 수는 없었다. 부엌에서 다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조 씨가 돌아온 것이다. 그녀는 칠성의 방에 들르지도 않고 곧장 저녁 준비를 하는 듯했다.
잠시 후 방문이 벌컥 열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개떡 한 덩이가 던져졌다. 처먹고 자라. 딴짓하지 말고. 조 씨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칠성은 대꾸하지 않고 개떡을 노려보았다. 독이라도 탔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굶주림은 의심을 이겼다. 칠성은 허겁지겁 떡을 삼키며 조 씨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실컷 먹여둬라. 내 반드시 네 정체를 밝혀내고야 말 테니. 밤이 깊어지자 다시금 익숙한, 그러나 여전히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찰그랑 덜커덕. 문고리에 자물쇠가 채워졌다. 칠성의 심장이 곤두박질 쳤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칠성은 이불 속에 숨는 대신 숨겨둔 대나무 젓가락을 손에 꽉 쥐고 문 앞으로 기어갔다. 조 씨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문창호지의 가장 아랫부분,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조심스럽게 젓가락 끝을 갖다 대었다. 푸!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구멍이 뚫렸다. 칠성은 그 작은 구멍에 눈을 갖다 대었다. 그곳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기이한 광경이 칠성을 기다리고 있었다. 달빛 아래 조 씨가 머리에 흰띠를 두르고 마치 상여를 매듯 커다란 포대 자루를 힘겹게 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허리는 굽어질 대로 굽어져 있었고 다리는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흡사 죄를 짓고 형벌을 받는 죄인의 모습 같기도 했고 시신을 훔쳐 나르는 도굴꾼의 모습 같기도 했다. 조 씨는 비틀거리며 헛간으로 향했다. 그리고 품에서 열쇠를 꺼내 헛간 문을 열었다. 칠성의 동공이 흔들렸다. 헛간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안에서 훅 하고 뿜어져 나오는 붉은 빛. 그것은 분명 불빛이었으나 마치 피처럼 붉고 음산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문구멍을 통해 새어나온 그 붉은 불빛은 칠성의 동공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것은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따스한 장작불의 색깔이 아니었다. 피를 머금은 듯 검붓고 귀신이 춤을 추듯 요사스럽게 일렁이는 지옥의 유황불과도 같은 빛이었다. 헛간 문틈으로 비집고 나온 그 빗줄기는 마당에 깔린 어둠을 날카롭게 베어내며 칠성의 공포심을 부채질했다. 계모조 씨가 그 안으로 사라진 뒤 잠시 동안 정적이 흐르는가 싶더니 이내 둔탁하고 규칙적인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들려오기 시작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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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마치 거대한 돌덩이로 무언가를 지시기는 소리 같기도 했고 저승사자가 땅을 내리치는 발소리 같기도 했다. 칠성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문구멍에 대고 있던 눈이 시려왔지만 깜빡이는 것조차 잊은 채 헛간을 응시했다. 쿵 하는 소리가 날 때마다 헛간의 문풍지가 파르르 떨렸고 그 안에 비친 조 씨의 그림자도 기괴하게 춤을 추었다. 그림자는 위로 솟구쳤다가 아래로 곤두박질치기를 반복했다. 그 형상은 흡사 사람을 내려치거나 짐승의 목을 비트는 동작처럼 보였다. 저거, 사람을 잡는 개야. 내 명주를 끊으려고 저주를 퍼붓는 개야. 칠성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마을 어른들이 하던 말들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밤마다 도깨비와 거래를 한다는 소문 전처, 자식을 잡아먹으려 한다는 흉흉한 이야기들이 눈앞의 현실과 겹쳐지며 칠성을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그 둔탁한 소리, 사이사이로 들려오는 억지로 삼킨 듯한 신음소리였다. 흡. 그것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단말마의 비명처럼 들렸다. 조 씨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그녀에게 희생당하고 있는 누군가의 목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칠성은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혹시 아버지가 남긴 귀한 물건들을 부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내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가져다가 저주 인형을 만들어 찌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공포는 분노가 되고 분노는 다시 살고자 하는 본능으로 바뀌었다. 이대로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었다. 오늘 밤 저 헛간문을 열고 들어가 저 요망한 여인의 멱살을 잡지 않는다면 내일 아침 나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발견될지도 모른다. 칠성은 문구멍에서 눈을 떼고 방문을 노려보았다. 견고한 자물쇠는 밖에서 채워져 있어 안에서는 도저히 열 방법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칠성은 포기하지 않았다.
방안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무언가 뾰족한 것, 단단한 것이 필요했다. 칠성의 손에 잡힌 것은 밥상 모서리에 박혀있던 낡고 녹슨 못 하나와 아까 구멍을 뚫을 때 썼던 부러진 대나무 젓가락뿐이었다. 칠성은 그것들을 양손에 쥐고 문지방 아래쪽 문짝을 지탱하고 있는 돌적이 경첩 쪽으로 기어갔다. 오래된 초가집이라 나무가 습기를 머금어 사가 있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부서져라. 제발 부서져라. 칠성은 속으로 주문을 외우며 녹슨 못을 돌적이 틈새에 박아넣고 도루로 내리찍듯 손바닥으로 쳐댔다. 쿵, 쿵. 헛간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맞춰 칠성도 문을 공격했다. 헛간 소리에 자신의 소리가 묻히기를 바라며 손바닥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칠성은 멈추지 않았다. 녹슨 쇠붙이가 나무를 갉아먹는 소리가 찌걱찌걱 들려왔다. 칠성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다. 손톱 밑이 깨지고 피가 배어 나와 못을 잡은 손이 미끄러웠지만 그는 피 묻은 손을 옷자락에 대충 문지르고 다시 작업을 계속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헛간의 쿵쿵 소리는 멈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밤이 깊어질수록 그 소리는 더욱 격렬해지고 빨라졌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광란의 춤을 추는 듯한 속도였다. 그와 동시에 칠성의 마음도 급해졌다. 조씨가 헛간에서 나오기 전에 이 문을 뚫어야 했다. 돌적이 주변의 나무가 조금씩 부서져 내리며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칠성은 젓가락을 그 틈에 끼워 넣고 지렛대처럼 힘껏 젖혔다. 우지끈하는 작은 파여름과 함께 문짝의 아래쪽이 덜렁거렸다. 희망이 보였다. 칠성은 온몸에 체중을 실어 문짝을 밀어붙였다. 낡은 나무문이 비명을 지르며 뒤틀렸다. 한참의 사투 끝에 드디어 아래쪽 돌적이가 삭은 나무에서 빠져나왔다. 문은 여전히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아래쪽이 헐거워져 사람이 개구멍 드나들듯 비집고 나갈 수 있는 틈이 생겼다. 칠성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졌다. 손은 피투성이었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이제 나갈 수 있다. 칠성은 엎드린 채 문틈 사이로 차가운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다. 자유의 냄새였다. 하지만 동시에 죽음의 냄새일 수도 있었다. 칠성은 잠시 망설였다. 지금 나가서 조씨와 마주친다면, 그녀가 손에 흉기를 들고 있다면, 그때 헛간 쪽에서 아악하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칠성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소리는 분명 조씨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를 공격할 때 내는 기합소리가 아니라 자신이 다쳤을 때 내는 고통의 비명이었다. 쿵쿵거리던 소리가 뚝 끊겼다. 정막이 찾아왔다. 칠성은 꿀꺽침을 삼켰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귀신이 조씨를 역공한 것일까? 아니면 굿을 하다가 실수로 자신을 찌른 것일까? 궁금증이 공포를 눌러버렸다. 지금이 기회였다. 칠성은 납작하게 엎드려 문 아래 틈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어깨가 문틀에 긁혀 쓰라렸고 옷이 찢겨 나갔지만 상관하지 않았다. 뱀처럼 몸을 비틀어 마침내 방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성공했다. 차가운 마당의 흙바닥이 뺨에 닿았다. 칠성은 몸을 일으키지 않고 낮은 자세로 헛간을 향해 기어갔다. 마당에 쌓인 눈 위로 칠성의 피 묻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혔다. 헛간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붉은 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헛간 앞에 다다른 칠성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더 해야 해. 조씨가 중얼거리는 소리였다. 목소리는 처절했다. 칠성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헛간에 뚫린 옹이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헛간 문이 벌컥 열릴 듯 덜컹거렸다. 칠성은 화들짝 놀라 옆에 쌓여있던 장작 더미 뒤로 몸을 숨겼다. 다행히 문은 열리지 않았다. 안에서 잠그거나 걸어둔 모양이었다. 칠성은 다시 용기를 내어 옹이 구멍에 눈을 갖다 대었다. 그리고 그가 목격한 장면은 그가 예상했던 무시무시한 사륙의 현장도 음산한 구판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충격적인 모습이었다. 헛간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절구통, 그리고 그 위로 붉은 피가 낭자하게 튀어있는 광경. 조 씨는 산발이 된 머리를 하고 그 피 묻은 절구통을 끌어안고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붉은 그림자도 함께 춤을 추었다. 도대체 저 피는 누구의 피란 말인가? 짐승의 피인가? 아니면 칠성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다. 조 씨의 손에는 시퍼런 흉기 대신 뭉툭한 절구공이가 들려 있었지만 그 공이 끝에도 검붉은 액체가 묻어 있었다. 칠성은 입을 틀어막았다. 비명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조 씨가 다시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리고는 절구공이를 높이 쳐들었다. 그녀의 눈은 퀭하게 풀려 있었고 입가에는 기괴한 거품이 물려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다. 광기에 사로잡힌 악귀의 모습이었다. 더 빻아야 해. 곱게, 아주 곱게. 조 씨의 중얼거림이 칠성의 귓가에 파고들었다. 칠성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바스락. 발밑에 있던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헛간안의 움직임이 딱 멈추었다. 누구냐? 조 씨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헛간을 뚫고 나왔다. 칠성은 얼어붙었다. 들켰다. 이제 죽은 목숨이다. 헛간 문이 삐그덕거리며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 틈 사이로 피 묻은 조 씨의 얼굴이 불쑥 튀어나왔다. 붉은 불빛을 등지고 선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저승사자였다. 칠성은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조 씨의 눈이 칠성을 발견하고 크게 뜨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절구공이가 달빛을 받아 번들거렸다. 칠성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차가운 담벼락이었다. 조 씨가 아주 천천히 칠성을 향해 다가왔다. 그녀의 입술이 달싹거렸다. 칠성은 눈을 질끈 감았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죽여라. 차라리 죽여. 이 악귀 같은 할망구야. 칠성은 공포가 극에 달하자 오히려 악다구니를 쓰며 소리를 질렀다. 등 뒤에 담벼락이 등을 차갑게 파고들었고 눈앞에는 피 묻은 절구공이를 든 계모조 씨가 귀신 같은 형상으로 서 있었다. 칠성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저 무거운 나무 방망이가 자신의 정수리를 내리찍을 것이고 자신은 저 절구통 속에 이름 모를 핏덩이처럼 으깨져 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논밭의 거름으로 뿌려질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두 팔로 머리를 감싸쥐고 다가올 고통을 기다렸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며 귓가에 이명이 윙윙거렸다. 하지만 예상했던 타격은 오지 않았다. 대신 털썩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절구공이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이어 아이고 이놈아. 기어이 내 놈이 제 명을 재촉하러 나왔구나 하는 쉰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에는 살기보다는 깊은 절망과 탄식이 서려 있었다. 칠성은 슬그머니 팔을 내리고 눈을 떴다. 조 씨는 칠성을 때리기는커녕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자리에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악귀라기보다는 병들고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늙은 짐승의 모습에 가까웠다. 무슨 수작이야. 날 잡아먹으려고 구판을 벌이던 게 아니었어. 칠성은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소리쳤다. 그러자 조 씨가 힘겹게 고개를 들어 칠성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가 떼국물 흐르는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칠성을 가리켰다. 잡아먹어 그래. 내가 너를 잡아먹으려 했다. 내 놈의 그 몹쓸 병을 잡아먹으려 했어. 조 씨가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다. 칠성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병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란 말인가. 조 씨는 바닥을 기어서 칠성의 발치로 다가왔다. 칠성은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조 씨가 칠성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두 손을 칠성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자,
보아라. 똑똑히 보란 말이다. 이게 사람을 죽인 손인지 아니면 사람을 살리려다 썩어 문드러진 손인지. 칠성은 엉겁결에 조 씨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순간 그는 숨을 들이켰다. 그것은 사람의 손이라고 부르기 힘들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올라 터져 있었고 손바닥은 온통 물집과 굳은 살이 찢겨나가 생살이 드러나 있었다. 손톱은 성한 것이 하나도 없이 깨지거나 빠져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검붉은 피가 배어나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칠성이 아까 보았던 절구공이와 절구통에 묻어있던 피는 짐승의 것도 다른 누군가의 것도 아닌 바로 조 씨 자신의 피였던 것이다. 이게 왜? 칠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조 씨는 칠성의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헛간안의 절구통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절구통 안을 손으로 한 움큼 퍼내어 칠성에게 보여주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것은 사람의 뼈나 살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곱게 빻아진 붉은 팥과 찹쌀가루였다. 다만 조 씨의 손에서 흘러나온 피가 섞여 유독 붉고 검게 보였던 것뿐이었다. 이웃마을 최부잔의 잔치상에 올릴 파티다. 밤새 이걸 빻아주면 약값 선양을 준다기에. 내 놈, 약값 선양을 준다기에. 조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다. 낮에는 남의 눈이 무서워 삭바느질을 하고 밤에는 이렇게 숨어서 방아를 찧어야 했다. 내 아비가 남긴 빚 갚으랴. 내 놈 약값 대랴. 내 등골이 휘고 손발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칠성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약값이라니 아버지가 빚을 남겼다고 칠성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거짓말마. 아버지가 논밭을 얼마나 많이 남겨주셨는데 네가 다 팔아먹고 나를 굶겨 죽이려고. 논밭 조씨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네 아비가 병으로 누워있을 때 그 약값이 다 어디서 나왔겠느냐. 집문서 논문서 다 저작거리 고리대금 업자에게 넘어간 지가 언젠데. 내가 그 빚쟁이들한테 멱살을 잡히면서도 네 놈 하나 건사하겠다고 이 약물고 버틴 세월을 네가 아느냐. 조씨의 절규는 칠성의 가슴을 예리한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었다. 칠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면 왜 밤마다 나를 가둔 거야? 자물쇠까지 채워서 내가 도망갈까봐 그런 게 아니었어. 이 질문에 조 씨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잠시 주저하더니 헛간 구석에 놓인 낡은 항아리에서 물 한 바가지를 떠서 벌컥벌컥 들이켰다. 그리고는 차분해진, 그러나 여전히 서글픈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너는 밤마다 귀신에 홀린 듯 일어났다. 뭐라고 몽유병이다. 네 어미가 죽고 난 뒤부터 시작되었지. 처음에는 방안을 서성이는 정도였지만 내 아비가 죽고 나서는 증세가 심해졌다. 밤만 되면 눈을 까쥐집고 저 마을 어귀 우물가로 걸어가더구나. 몇 번이나 우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것을 내가 끌고 왔다. 내가 밤새 너를 지키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돈을 벌러 나가야 하는데 네가 밖으로 나가 객사라도 할까봐. 그래서 가둔 것이다. 자물쇠를 채우지 않으면 네가 무의식 중에 문을 열고 나가버리니까. 칠성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기억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다. 아침에 일어나면 발바닥이 유난히 더러웠던 날들, 이유 없이 온몸이 쑤시고 젖어 있었던 날들. 그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 자신의 몽유병 때문이었다니. 계모는 자신을 감금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녀를 욕하고 손가락질할 때 그녀는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밤마다 피고름을 흘려가며 자신을 지키고 먹여 살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밥, 차디찬 밥덩이. 칠성이 중얼거렸다. 쌀이 떨어져서 이웃집에서 구정물에 버리려는 식은 밥이라도 얻어와야 했다. 내 입에 들어갈 건 없어도 내 입에는 뭐라도 넣어야 했으니까. 내가 먹을 게 없어서 널 굶긴 게 아니라 정말로 줄 게 그것밖에 없어서. 따뜻한 밥 한 끼 못해 먹이는 이 어미의 속이 어땠을지 네가 알기나 하냐. 조씨가 칠성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다.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그 주먹질에서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다. 칠성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흙바닥을 적셨다. 자신이 밤마다 저주하고 죽이고 싶어 했던 그 대상이
사실은 자신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으며 헌신하고 있었던 생명의 은인이었다. 칠성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패륜적인 생각에 몸서리쳤다. 어머니. 칠성의 입에서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말이 새어나왔다. 그때였다. 이봐, 조씨 안에 있는가? 살인문 밖에서 굵직한 사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횃불의 불빛이 담장 너머로 일렁였다. 칠성과 조씨는 동시에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구십니까? 조씨가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물었다. 관아에서 나왔네. 누군가 이 집에서 밤마다 비명소리가 들리고 아이를 학대한다는 투서가 들어왔어. 당장 문을 열게. 관아, 포졸들의 들이닥침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헛소문과 오해가 기어이 관아까지 들어간 모양이었다. 조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안 그래도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처지에 관아에 끌려가 문초라도 당하면 몸이 성할 리 없었다. 게다가 헛간에는 피 묻은 절구와 칠성이 부수고 나온 방문까지 오해를 사기에 딱 좋은 증거들이 널려 있었다. 조씨는 다급하게 칠성을 바라보았다. 칠성아, 너는 방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알아서 하마. 네가 몽유병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장가도 못 가고 앞길이 막힌다. 내가 미쳐서 그랬다고 할 테니 너는 모른 척하거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조씨는 자신의 안위보다 의부사들의 장래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비틀비틀 살인문 쪽으로 향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칠성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다. 더 이상 비겁하게 숨을 수는 없었다.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온 이 가엾은 여인을 이제는 자신이 지켜야 했다. 칠성은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조씨보다 먼저 살인문 앞으로 달려나가 빗장을 확 열어젖혔다. 누가 우리 어머니를 죄인 취급하는가? 칠성의 당당한 외침이 새벽 공기를 갈랐다. 문 밖에는 포졸들과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웅성거리고 있었다. 칠성은 피 묻은 자신의 손을 그리고 뒤따라 나온 조씨의 뭉그러진 손을 번쩍 들어올려 사람들에게 보였다. 보시오. 이 피는 누군가를 해친 피가 아니라 자식을 살리기 위해 어미가 흘린 피눈물이오. 내 병을 고치기 위해 밤새도록 절구를 찢어 망가진 이 손을 보고도 당신들이 감히 돌을 던질 수 있겠소. 칠성의 눈빛은 횃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어린 소년의 기백의 포졸들도 수군대던 마을 사람들도 입을 다물고 멍하니 두 모자를 바라보았다. 칠성은 조씨의 앞을 막아서며 그녀를 등 뒤로 감추었다. 이제 칠성은 더 이상 보호받는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오해와 편견의 벽을 깨부수고 진정한 효셔가 무엇인지 깨달은 아들이 그곳에 서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 놓인 절구통 위로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붉은 햇살이 조씨의 손에 맺힌 핏방울을 비추자 그것은 마치 붉은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났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희생의 증거였다. 칠성의 쩌렁쩌렁한 외침이 새벽의 정적을 가르고 난 뒤 살인문 앞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횃불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와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릴 뿐 그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포졸들을 이끌고 온 관아의 형방 형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 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칠성의 등 뒤에 숨어 바들바들 떨고 있는 조씨에게 다가가 그녀의 흉측하게 뭉그러진 두 손을 잡아 자신의 횃불 아래로 끌어당겼다. 밝은 불빛 아래 드러난 조씨의 손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다. 그것은 사람의 손이라기보다는 거친 바위와 싸우다 찢겨진 짐승의 발톱과도 같았다. 손톱 밑에 낀 검붉은 것은 피가 굳어 생긴 딱지였고 손바닥에 굳은 살은 옹이처럼 단단하게 박혀 있었다. 형방은 조씨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헛간 안을 쓱 둘러보았다. 붉은 팥가루가 흩뿌려진 절구통, 그리고 바닥에 놓인 낡은 장부 하나. 그는 장부를 집어들고 훑어보았다. 거기에는 쌀 몇 대 소금 한 줌, 약재한 첩의 가격과 날짜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완납이라는 글자 대신 붉은 동그라미가 하나씩 늘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빗장부가 아니라 한 여인이 피와 땀으로 써내려간 처절한 생존의 기록이었다. 형방은 긴 한숨을 내쉬며
장부를 덮었다. 그리고는 뒤따라온 포졸들과 웅성거리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엄숙한 목소리로 꾸짖었다. 너희들은 듣거라. 세상에 흉악한 범죄가 많다. 하나 이토록 눈물겨운 모정을 범죄라 칭하며 고발한 자가 누구냐. 이 손을 보고도 요물이라 손가락질할 수 있단 말이냐. 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을 느낀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제사를 깎아먹인 이 어미의 희생을 칭송하지는 못할 망정. 헛소문에 노라나 관아의 힘을 빌려 이들을 핍박하려 했으니 너희들의 죄가 저 피 묻은 절구통보다 더 붉고 무겁다. 형방의 호통에 마을 사람들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고개를 떨구었다. 맨 앞에서 쑥덕거리던 김진사는 헛기침을 하며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고 담장 너머로 돌을 던지던 아이들의 부모들은 자식의 손을 잡아 끌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오해와 편견으로 얼룩졌던 시선들이 거치고 그 자리에는 뒤늦은 후회와 연민이 차올랐다. 형방은 조 씨에게 정중히 허리를 굽혀 사과하고는 관아의 창고를 열어 쌀과 고기를 좀 보내주겠노라. 약속하고 병사들을 철수시켰다. 사람들이 모두 물러가고 다시 초가집에 평온이 찾아왔을 때 아침 햇살이 마당 깊숙이 들어와 헛간의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다. 칠성은 멍하니 서 있는 조 씨를 부축하여 방으로 들어왔다. 냉골이었던 방바닥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두 사람 사이를 흐르는 공기는 더 이상 시리지 않았다. 칠성은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데워왔다. 그리고 대야에 따뜻한 물을 담아 조 씨의 발치에 놓았다. 어머니 손 좀 이리 주세요. 칠성이 조 씨의 손을 끌어당겨 대야에 담갔다. 따뜻한 온기가 닿자 조 씨는 쓰라림에 살짝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평온한 표정을 지었다. 핏물이 배어나와 맑은 물이 금세 붉게 물들었다. 칠성은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수건을 만들고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거칠어진 피부, 뭉뚝해진 손끝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며 칠성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가 저를 미워해서 저를 죽이려고 그런 줄만 알고. 칠성의 눈물방울이 대야 물 위로 뚝뚝 떨어져 파문을 일으켰다. 조 씨는 젖은 손을 들어 칠성의 볼을 감쌌다. 그녀의 손바닥은 거칠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부드러웠다. 아니다, 칠성아. 다 내 잘못이다. 내 입이 무거워 너에게 진작 말해주지 못한 탓이다. 네가 몽유병이라는 걸 알면 스스로를 괴물처럼 여길까봐 차라리 내가 나쁜 년이 되고 많은 게 낫다고 생각했다. 너만 무사하다면, 너만 건강하게 자라준다면 나는 도깨비가 되어도 좋고 마녀가 되어도 좋았다. 그날 이후 칠성의 집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칠성의 몽유병은 거짓말처럼 호전되기 시작했다. 의원은 칠성의 병이 마음의 불안과 공포에서 기인한 신병이었을 것이라 진단했다.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고 더 이상 밤에 갇히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얻은 칠성은 밤마다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혹여나 다시 밖으로 나갈까봐 조 씨가 칠성의 손목과 자신의 손목을 끈으로 묶고 잠을 청했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 끈은 팽팽해진 적 없이 느슨하게 놓여있을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 또한 180도 바뀌었다. 자신들의 경솔함을 속죄라도 하듯 이웃 안악들은 틈나는 대로 반찬을 만들어 날랐고 사내들은 낡은 초가집 지붕을 새로 얹어주었다. 칠성은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그는 낮에는 서당에서 글을 배우고 밤에는 어머니를 도와 삭바느질 감을 정리하거나 약초를 다듬었다. 조 씨의 손은 여전히 흉터투성이었지만 칠성이 매일 밤 정성껏 약을 발라준 덕분에 붓기는 가라앉고 새살이 돋아났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칠성은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될 수도 있었으나 늙고 병든 어머니를 홀로 두고 한양으로 떠날 수 없어 고향에 남아 훈장 선생님이 되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항상 효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부모의 사랑은 하늘과 같아서 자식이 그 깊이를 헤아리려 할 때는 이미 부모의 머리가 하얗게 센 뒤다. 그러니 살아계실 때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사람된 도리다. 칠성의 가르침은 마을 전체에 퍼져 그 마을은 나라에서도 손꼽히는 효자 마을로 칭송받게 되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칠성은 백발이 성성한 조 씨를 지게에 태우고
꽃 구경을 나섰다. 복사꽃이 만발한 언덕 위에서 칠성은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내려드리고 따뜻한 볕이 드는 바위에 앉혔다. 조 씨의 눈은 이제 침침해져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코끝을 스치는 꽃향기와 아들의 등에서 느껴지는 든든한 체온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해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제가 어릴 적 헛간에서 도깨비가 방아를 찢는다고 무서워했던 거요. 칠성이 웃으며 예시하기를 꺼냈다. 조 씨는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암 기억나고 말고 그때 네가 방문을 부수고 나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평생 그 좁은 헛간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살았겠지. 네가 그 문을 열어주어 내 마음의 감옥문도 함께 열린 게다. 조 씨는 칠성의 손을 잡았다. 칠성의 손은 크고 단단해져 있었고 조 씨의 손은 작고 쪼그라들어 있었다. 하지만 맞잡은 두 손에서 느껴지는 맥박은 하나처럼 뛰고 있었다. 칠성아 고맙다. 친자식도 아닌 나를 친어머니보다 더 극진히 모셔주어 내 평생의 한이 눈 녹듯 사라졌다. 내 아비가 저승에서 나를 보면 참 잘했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줄게야. 얼마 후 조 씨는 칠성의 품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그녀가 떠나는 날 하늘에서는 보슬비가 내렸지만 장례 행렬을 따르는 마을 사람들의 수는 끝이 보이지 않았다. 칠성은 어머니의 무덤가에 비석을 하나 세웠다. 비석에는 거창한 관직이나 가문의 이름 대신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졌다. 붉은 팥을 찧어 자식의 생명을 잇고 피 묻은 손으로 사랑을 빚어낸 거룩한 어머니, 여기 잠들다. 세월이 흘러 칠성 또한 흙으로 돌아갔지만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낡은 헛간을 허물지 않고 보존했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그 헛간에서 쿵쿵 하는 절구 찢는 소리가 들린다는 전설이 생겨났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귀신의 소리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 밤새워 기도하고 희생하는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심장 뛰는 소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면 사람들은 그 헛간을 바라보며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차가운 자물쇠 대신 따뜻한 손길로 서로를 보듬어 안았다. 겨울의 모진 추위가 지나가야 봄꽃이 피어나듯 칠성과 조 씨가 겪어낸 고통의 시간은 진정한 가족애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의 온기는 영원히 식지 않고 전해져 내려올 것이다.